이어서 제3세션을 시작하겠습니다. 이번 시간은 코로나19와 아동청소년 권리침해라는 부제를 가지고 정건희 청소년자치연구소장님의 사회로 발표와 토론을 시작하겠습니다. 예, 반갑습니다. 3세션 좌작을 맡게 된 청소년자치연구소의 정건희 소장입니다. 오늘 제3세션은 코로나19와 아동 청소년 권리 침해라는 화두를 가지고 일상생활에서 알게 모르게 발생하는 아동 청소년 인권 침해와 보도록 하겠습니다. 발표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앞에 보시는 바와 같이 정면에 TV 모니터를 준비했습니다. 발표할 자료도 앞에 띄워드리니까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온라인 방송에는 발표자와 수어 통역만이 동시에 나갑니다. 유튜브로 참여하시는 분들께서는 궁금하신 사항이나 질의사항, 제안들이 있으시면 댓글창을 통해서 의견 올려주시면 제가 질의응답 시간에 정리해서 전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3세션의 주제는 코로나19 아동 청소년의 알게 모르는 권리 침해와 여러 가지 오늘은 그래서 아동 청소년의 사각지대에서 발생하는 인권 침해 및 차별에 대해서 현장에서 바라보고 느낀 사례에 대해서 발표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시는 바와 같이 지금 이 방송은 생방송으로 유튜브로 나가고 있고요. 시간을 좀 엄수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각 토론자별로 15분 정도의 발표 시간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원래 순서는 첫 번째 순서가 학교방 청소년 대표로 우리 김준원 청소년 대표님께서 발표를 하고 최은희 사무국장님 그리고 박수홍 청소년 학교에 재학 중인 학생인데요. 그리고 다음으로 안지원 학생이 발표하려고 진행 순서를 만들어서 안내를 해드렸는데 최은희 사무국장님께서 아동 청소년에 대한 전반적인 권리 침해와 그 큰 틀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고 그리고 나서 학교방 청소년의 대표성을 가진 김준원 대표님께서 하는 전반적인 토론 에서 진행하기로 했습니다.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럼 먼저 첫 번째 우리 전라북도 아동 보호 전문기관의 최은희 사무국장님께서 코로나19 재난 아동 인권에 대해서 아동 권리 및 아동 학대를 중심으로 해주시겠습니다. 네, 방금 소개받은 전라북도 아동보호 전문기관 최은희입니다. 저는 그 코로나19가 발생된 이후에 아동 권리 침해 상황들을 아동 권리와 또 아동 학대를 좀 중심으로 전반적으로 좀 살펴보고 또 그에 대한 대안을 좀 제안하는 식으로 제가 발표를 하고자 합니다. 아시겠지만 코로나19가 다른 그 감염병보다 좀 위협적인 것은 치사율이 아니라 높은 그 전파력 때문입니다. 그래서 코로나19처럼 호흡기로 전파되는 질병이 지역사회에 일단 퍼지기 시작하면 확산을 막기가 어렵기 때문에 또 위기 상황이 또 장기화되고 또 사회적으로 또 파급 효과도 커지게 되는 이런 상황에 저희들은 지금 놓여 있습니다. 코로나19가 발생되면서 여러 분야에서 굉장히 큰 변화들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경제적으로는 국내적으로 또 국제적으로 경제 위기 또 이런 부분들을 볼 수가 있고요. 또 취약계층에게 감염병 위험에 대한 위기의 그런 영향이 더 많이 나타날 수 있기 때문에 이로 인한 사회적인 불평등 심화를 우려할 수가 있습니다. 또 사회 문화적인 변화로는 코로나19 확산 이후에 학교는 또 개학을 또 연기했고 또 사람들은 마스크를 쓰고 또 사람이 많은 곳을 피하고 있습니다. 또 밀집 공간의 폐쇄와 격리 또 거리두기 방침에 따라서 또 학교와 돌봄기관 등의 또 강제 휴원이 이루어지고 있고 또 스포츠와 공연, 전시 등 대규모 인파가 모이는 행사도 취소가 되거나 적인 거리두기가 생활화되고 있는 이런 상황입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 우리 아동들의 4가지 권리 생존권과 보호권, 발달권, 참여권이 침해당하고 있는 발생되고 있는 이런 문제들을 한번 살펴보고자 합니다. 유엔에서는 코로나19가 전 세계로 이렇게 확산이 되면서 아동의 건강 위기뿐만 아니라 아동의 권리에 총체적인 침해 사례가 나타나고 있다고 경고하고 있습니다. 코로나19 이후에 발생되고 있는
아동 권리 침해 현황들을 살펴볼 텐데요. 우선 저희가 잘 알고 있는 아동 권리의 첫 번째 권리는 생존권입니다. 이 생존권은 적절한 생활을 누리는 권리, 또 안전한 주거에서 살아갈 권리, 또 충분한 영양을 섭취할 권리, 이런 권리들을 다 생존권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국내에서도 코로나19가 확산되면서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지역아동센터나 복지관들이 이렇게 폐쇄되거나 잠정 휴관하게 되면서 아동뿐만 아니라 노인, 장애인 등에 대한 무료 급식이나 도시락 서비스가 중단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또 학교 개학 또한 연기가 되면서 학교 급식도 끊기고 또 아동의 결식이 우려되는 상황들이 지속되고 있는 이런 상황입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 며칠 전에 인천에서 아이들끼리 가정에서 생활을 하다가 라면을 끓여 먹다가 화재가 발생을 해서 아이들이 심하게 화상을 입은 이런 사건 또한 발생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국내버스에서 연구를 했던 2018년 대한민국 아동권리 지수에 따르면 새끼 모두를 챙겨 먹는 아동은 50.1%였습니다. 그런데 올해 다시 한번 실시를 아동 재난 대응 실태 조사라는 부분들을 실시했는데요. 이 실시한 조사에서는 새끼 모두를 챙겨 먹는 아동이 35.9%로 이렇게 급격히 감소한 것을 볼 수 있었습니다. 이는 코로나19의 상황 속에서 결식을 경험하는 아동이 늘고 있는 것을 저희들이 분명하게 볼 수 있고요. 아동 결식 예방이나 영양 관리를 위해서 대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는 부분들을 제안합니다. 두 번째로 보호권에 대한 부분입니다. 아동권리보장원에서 실시한 코로나19 시기 아동과 또 가족의 어려움을 욕구를 파악하는 코로나19 온라인 설문조사에 따르면 코로나19 확산 이후에 아동은 가정에서 아동끼리만 있거나 아니면 아동 혼자 시간을 보낸다고 응답을 한 경우가 전체의 38%로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또 3시간 이상 혼자 있는 아동도 40%가 넘었습니다. 2018년 아동 종합 실태 조사의 결과에 비교해 볼 때 코로나19 상황에서는 혼자 있는 아동의 비율이 굉장히 높게 나타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었습니다. 이와 같은 결과는 우리 아동의 안전이나 보호를 위해서 가정 내에 아동 상황을 모니터링하고 지원할 수 있는 연계 체계가 신속하게 마련되어야 할 필요성에 대해서 한 번 더 생각해 보게 합니다. 또 코로나19 이후로 아동의 폭력이나 방임 이런 부분들에 더 노출된 가능성이 있고 또 여자 아동들에 대한 성폭력도 더 커질 수 있다라고 유엔에서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아동이 집에서 보내는 시간이 증가하고 또 외출 자제가 장기화됨에 따라서 부모와 아동 모두 스트레스를 발산할 기회가 줄고 또 휴업과 실직 등으로 소득이 줄어든 부모의 스트레스가 더 커지기 때문입니다. 또한 학교와 돌봄기관의 휴원에 따라서 아동 방임과 또 학대에 대한 모니터링이 쉽지 않아서 아동 학대는 더 심각해질 수 있습니다. 가정 내에서 아동 학대가 발생하는 부분들이 증가할 것이라는 우려가 높다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그런데 아동권리보장원에서 발표한 조사에 따르면 2019년도에 발생한 올해 2월부터 4월까지 아동학대 신고 건수는 총 7,607건으로 이는 전년 2월에서 4월에 신고됐던 신고 대비 1,961건으로 20.5%가 감소한 수치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특히 강화된 사회적 거리두기가 본격적으로 시행된 3월 이후에는 신고 감소세가 두드러진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는 아동학대가 줄었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하기보다는 코로나19로 인해서 사회적 거리두기나 가정 내에서 보내는 시간이 증가함으로 아동학대를 발견하고 또 신고하는 건수가 낮아진 것으로 이렇게 해석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아동권리보장원에서 발표한 전국 아동학대 신고 접수 현황을 살펴보면 아동들이 집에서 나오지 못할 때와 또 학교 개학이나 학원 등으로 나오기 시작하면서 아동학대에 대한 발견과 신고 수가 늘어난 것이 이것을 뒷받침하고 있다고 말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나 전라북도 안에서도 이 아동 인권이나 안전을 위협하는 아동 학대도 발생이 되고 있는데요. 앞서서 감소될 거라고 말씀을 드렸던 현황과는 달리 전라북도는 더 증가하고 있는 이런 상황이었습니다. 코로나19로
코로나19 이후에 전라북도 지금 2020년 7월 말 기준으로 보았을 때 2019년도 전체 신고 건수 대비 7월 말 기준으로 74%에 해당하는 그 신고 건수를 나타내고 있고요. 또 그 안에서 아동학대로 판단되는 건수 또한 81%를 차지하고 있는 이런 상황입니다. 감염병과 같은 재난 상황에서 아동복지시설의 돌봄만으로 아동 방임을 해소하기에도 충분하지 않고 또 자녀들만 집에 있도록 하는 가정 내 방임이 발생하지 않도록 위기 상황을 또 대비한 촘촘한 돌봄 정책을 마련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또한 아동학대로부터 아동들의 안전을 모니터링할 수 있는 체계도 구축해야 할 것이고 또 신고 활성화 방안에 대한 대책 마련도 필요하다고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다음으로 발달권에 대해서 이야기하고자 합니다. 발달권은 잠재 능력을 최대한 발휘하는 데 필요한 권리, 또 여가를 즐길 권리, 문화생활 등의 정보를 얻을 권리, 이런 것들을 아동의 발달권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코로나19 이후로 온라인 수업이 진행되면서 아동들의 학습 격차 문제가 심각하게 대두되고 있고요. 또 가정과 학부모의 역할이 중요하다는 점이 부각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도내에서도 이런 부분들로 신고되는 사례들도 있습니다. 온라인 학습으로 인해서 가정 내에서 아이는 학습을 하고자 온라인을 켜고 또 학습을 진행하는데 부모님의 그런 스트레스 상황들로 인해서 이게 시끄럽다며 아이를 혼내거나 아니면 때리거나 아니면 이런 부분 때문에 부부간에 또 갈등이 발생하면서 또 정서적인 학대로 이어지는 이런 사례 또한 있었습니다. 온라인 학습으로 인한 경제적인 격차, 또 학습 격차 이런 부분들을 해소하기 위해서는 학부모의 역량을 신장시킬 수 있는 대책도 마련이 되어야 할 것이고 또 교사와 학부모의 효과적인 소통을 위한 노력도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코로나19 이후로 또 우리 아이들에게 가장 힘든 것이 학교 운동장이나 학교들이 또 폐쇄되면서 고립되는 이런 수준이 높아지고 있으면서 그로부터 오는 스트레스를 받고 있다는 것입니다. 굿네이버스에서 실시한 아동 재난 대응 실태 조사 결과 아동들은 코로나19 확산에 따른 어려움 중에 외부 또 놀이 활동을 자유롭게 못하는 것을 1위로 꼽았습니다. 또 응답자의 66.2%가 코로나19 발생 후에 스마트폰 및 인터넷 게임을 이용하는 시간이 늘었다고 밝히고 있습니다. 아동권리보장원에서도 실시를 했던 코로나19 온라인 설문조사에서도 이와 같은 부분들이 나타나고 있는데요. 아동은 주로 TV, 컴퓨터, 휴대폰 등 미디어를 활용하면서 지내는 것으로 대부분 조사가 됐고 또 이게 우리나라 아동 평균 미디어 사용 시간과 비교했을 때 굉장히 높은 수치를 나타내고 있었습니다. 아동이 가정에서 활동은 첫 번째가 TV 보기였고요. 두 번째는 영화, 비디오, 유튜브 보기, 세 번째는 컴퓨터 하기 이런 순이었습니다. 중에 TV 3시간 이상 시청하는 아동은 7.4%였고 스마트폰, 컴퓨터, 태블릿 PC를 3시간 이상 사용하는 아동의 비율도 3.1%였습니다. 훨씬 적었죠. 지금은 지금 상황에서는 굉장히 아이들이 그런 온라인 그 게임이나 스마트폰, 인터넷에 많이 노출이 되고 있는 상황들을 볼 수 있었습니다. 이렇게 신체 활동과 문화 활동이 어려운 현 상황에서 우리 아이들의 놀 권리, 이런 발달권을 보장하기 위한 다양한 놀이 활동 프로그램을 마련하는 것 또한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마지막으로 네 번째 권리인 참여권입니다. 참여권은 자신의 생활에 영향을 주는 일에 대해서 의견을 말하고 존중받을 권리를 참여권의 하나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코로나19가 발생되고 또 코로나19 상황들이 장기화가 되면서 이에 따른 대응이나 대책 마련을 위해서 정부와 또 지자체 차원에서 많은 노력을 하고 또 많은 성과들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 아동들을 위한 대책을 마련을 함에 있어서도 아동들의 의견을 직접적으로 수렴하는 것들은 좀 부족하지 않았나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 아이들이 사회 구성원으로서 사회 문제에 있어서 스스로 참여하는 기회를 마련할 수 있는 그런 창구 또한 함께 운영이 되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우리는 지난 몇 개월 동안 우리 코로나19 이전 사회 변화를 개인적으로는 물론이고 또 사회 전체
또 다양한 위기를 가져왔고 또 아동의 삶은 이전과 굉장히 많이 달라졌고 특히 저소득이나 고위험 아동뿐만 아니라 자녀가 있는 보편적 가정에서도 어려움은 배가 되고 있는 이런 상황입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취약계층이나 맞벌이 가정은 아동의 경우에 공식적인 돌봄기관의 후원으로 아동의 결식도 우려가 되고 또 온라인 계약이나 학습에서 오는 스마트폰 및 인터넷 게임의 장시간 사용과 또 교육 격차가 심화되고 있는 것, 그리고 학습권 보장 문제, 그리고 아동복지시설의 폐쇄나 대면 서비스 중단에 따른 아동 보호와 돌봄의 공백, 또 아동학대 발생 등의 위기 등을 앞서서 진단을 해볼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다음과 같은 대안을 한번 재현해보고자 합니다. 첫 번째로 아동의 결식과 균형 잡힌 영양 공급 및 영양 관리를 위해서 지역사회 자원을 활용한 배달 형태의 급식 체계를 도입하는 것입니다. 코로나19 이후에 취약계층 및 맞벌이 가정의 아동까지도 급식 문제가 제일 큰 문제로 꼽히고 있는 현실입니다. 이것들을 감안할 때 감염병 시대에 대응하는 학교 정규 급식 이외에 돌봄시설의 급식 체계를 지역사회 자원과 연계한 배달 형태로의 전환을 고려해 보아야 할 것 같습니다. 둘째는 코로나19의 장기화와 아동복지시설 등의 폐쇄 등으로 발생한 돌봄의 공백을 완화하는 것, 그리고 다양한 돌봄 수요에 대응할 수 있도록 전라북도 중심의 돌봄 체계를 구축하는 것입니다. 한 예로 서울 노원구의 아이유 센터라는 게 있습니다. 서울 노원구의 아이유 센터는 아동들이 학원을 가는 그 사이에 그 빈 시간 등을 길거리에서 배회를 하거나 아니면 PC방을 이용하고 있는 실태를 파악을 하고 이 아이유 센터를 통해서 그 시간들을 활용해서 안전한 돌봄을 받을 수 있도록 운영하고 있는 그런 체계입니다. 우리 전라북도 안에서도 이런 수요들을 좀 파악하고 코로나19의 이런 돌봄의 필요성을 조금 더 반영해서 전라북도만의 이런 돌봄 체계를 만들어가는 것 또한 한번 제안을 해보고 싶습니다. 세 번째는 온라인 계약에 따른 학습권 보장 문제, 그리고 또 교육 격차 심화, 또 핸드폰 및 인터넷 게임의 장시간 사용, 또 신체 활동과 문화 활동이 어려운 현 상황에서 그런 놀 권리를 보장하기 위한 다양한 놀이 문화도 마련이 되어 있을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제한된 활동과 장소 등으로 우리 아동의 놀 권리가 보장되지 않는 상황에서 전라북도 내 자원을 활용한 가정에서나 아니면 실내에서 아동 개인이 또 보호자와 함께 활용할 수 있는 놀이 콘텐츠를 마련을 하고 또 이렇게 활발한 홍보를 통해서 또 적극적으로 활용될 수 있도록 하는 것. 는 아동 방임 모니터링이 쉽지 않고 아동 학대가 있는 이런 감염병의 상황에서 아동학대 예방을 하는 것과 적극적인 신고 의무자 교육을 시행하는 것, 또 예방 차원에서의 적극적인 홍보나 정보 제공들을 체계적으로 진행하는 것입니다. 전라북도 내에 위기 아동을 관리하는 그런 관련한 데이터들을 좀 구축해서 위기 아동에 대한 조기 발견 및 예방 체계를 내실하는 것을 제안해 보고요. 아동학대 온라인 신고 서비스를 좀 구축하는 것, 또 비대면에 따른 라이브 채팅 서비스 지원 등을 통한 확립하는 신고 의무자 교육도 활성화하는 방안도 마련될 것입니다. 아동 관련 25개 신고 의무자 직군에 대해서 조금 더 활발하게 할 수 있는 방법도 같고요. 집에 있는 그 가정의 부모에게도 적극적인 또 홍보와 관련된 정보들을 제공을 하는 부분에도 힘써 주시기를 바랍니다. 사회적 거리두기 장기화 등으로 인해서 대면 서비스에 어려움이 발생되고 있는 것은 아동의 또 청소년의 분야뿐만 아니라 사회복지 전반적인 분야에서 호소하는 문제입니다. 이미 발생된 가정의 체계적인 사례 관리를 위해서 면을 통한 안전 확인이나 재학대를 예방할 수 있는 온라인 서비스가 제공될 수 있는 것, 부모님이 대응할 수 없을 때는 원격을 활용한 부모 상담이나 서비스 제공에 대한 시스템을 해야 할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첫째입니다. 코로나19로 아동은 가정 내 또는 양육자에 의한 폭력과 방임에 더 많이 노출될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이로 인해서 부모나 시민들을 대상으로 하는 체벌은 학대고 학대는 범죄라고 하는 인식과 올바른 양육 방법에 대한 교육을 적극적으로 시행하는 것입니다. 보건복지부가 발표한 2019년 아동학대 주요 통계 보고서에 의하면 아동학대 발생 장소는 가정 내에서 발생한 사례가 79.5%로 가장 높았고요. 또 학대 행위자는 부모가 75.6%로 제일 높게 나타났습니다. 아동은 잘못하면 맞거나 혼나야 한다. 아니면 내가 부모고 내가 내 자식이니 내가 더 잘 알아서 키우겠다 등의 이런 잘못된 아동 권리와 잘못된 학대 인식들을 바꿀 수 있는 양육자들에게 체벌은 학대고 또 아동도 권리의 주체이고 아동 인권이 존중되어야 한다라고 하는 아동 학대의 올바른 인식과 교육, 올바른 양육 방법에 대한 교육이 필요할 것입니다. 전라북도 내에는 이미 부모교육 조례가 만들어져 있습니다. 그런데 이 부모교육 조례 개정을 통해서 모든 양육자를 대상으로 생애 주기에 따른 단계별 교육이 좀 실시되었으면 하는 바람이고요. 또한 구체적인 또 예산이 마련되어서 교육 참여자들에게 지원하는 방안도 고민해봐야 할 것 같습니다. 그랬을 때 좀 더 적극적으로 실행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유엔 아동권리 협약에서는 아동의 4가지 권리, 또 생존권, 보호권, 발달권, 참여권에 대한 기본적인 권리를 이야기하면서 4가지 원칙을 또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비차별의 원칙, 아동 이익 최우선의 원칙, 그리고 아동 생명 존중과 발달 보장의 원칙, 그리고 아동 의사 존중과 참여의 원칙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또 이를 지키고 이를 위해서 국가와 개인 우리 모두가 함께 노력을 해야 한다고 하고 있습니다. 포스트 코로나 시대라고 하죠. 코로나19의 특성이 모두 밝혀지지 않아서 아동의 인권 보호를 위한 우리의 자세는 4가지의 권리와 4가지의 원칙을 함을 꼭 기억해야 하고 또 지속 가능한 아동 권리 및 학대 예방 체계를 위해서 함께 노력해야 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이상입니다. 예, 최은희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 국장님께서 아동권리협약의 그 4가지 틀, 생존권, 보호권, 발달권, 참여권 중심으로 해서 현재 우리 사회에서 일어나고 있는 실제 아동들에 대한 권리 침해에 대한 다양한 부분들을 사례를 들어서 이야기를 해주셨습니다. 마지막에 대안으로 배달급식이라든지 전라북도 안에서에 대한 돌봄 체계 구축, 그리고 놀이활동에 대한 프로그램, 학대 신고 체계, 그리고 원격 상담에 대한 어떤 시스템 구축이라든지 다양한 관점의 대안을 이야기를 해주셨어요. 참고로 이 지금 유튜브 방송 보시는 분들이 좀 혼란을 할 수 있는 부분들이 있을 것 같아요. 아동과 청소년이 섞어 쓰다 보고 또 여기 나왔던 대안들이 방임 이야기하면서 하루 종일 그 아이들을 부모들이 만나고 관계해야 좋은 건가? 이렇게 이해를 하시는 분도 계실 것 같아가지고 잠깐 보완 설명드리면요. 그 아동과 청소년에 대한 부분들은 법적 나이가 다 제각각이거든요. 아동의 나이는 아동복지법에서 18세 미만으로 돼 있고 청소년 기본법의 청소년 나이는 9세부터 24세까지 돼 있고 청소년 보호법은 또 18세 미만으로 돼 있고 촉법 소년은 14세 미만으로 돼 있고 다양하게 연결되어 있는데 지금 방금 우리 구장님께서 안내해 주신 부분들은 그 아동 청소년 18세 미만에 대한 전반적인 내용들을 포괄적으로 설명을 한 거기도 하지만 그 안에 약간 저연령대 그 아동들에 대한 어떤 보호권이라든지 발달권에 대한 권리에 대한 부분들을 좀 크게 이야기해 주신 걸로 이해를 하시면 받아들이는데 큰 무리는 없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다음 순서를 바로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 여러분들 학교를 다니면 학생이라고 하는데 요즘에 청소년들은 청소년이라는 표현보다는 그 학생이라는 표현으로 거의 다양한 위치권이 하잖아요. 저 하면은 하고 집에 아빠이기도 하고 다양한 사람 위치가 존재를 하는데 그 청소년 입장에서는 10대 딱 하면 그냥 학생이라는 위치로 끝나버리는 경우가 되게 많이 있어서요. 그런 여러 가지 모순된 부분들이 존재합니다. 무슨 말이냐면 학교를 그만두고 학교를 다니지 않는 학교 밖 청소년들도 갈수록 많이 늘어나고 있고 여러 활동들을 많이 하고 있는데 학생이라는 위치만 강조하는 부분들에 대한 사회적 편견이라든지 특히 코로나 시대에 더
사각지대에서 힘겨운 경우들이 굉장히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벌써 두 번째 입니다. 두 번째는 우리 학교 밖 청소년이고요. 그리고 전라북도 청소년 단 김준원 대표님께서 코로나19로 인한 학교 밖 청소년의 권리 침해에 대해서 발표를 해주시겠습니다. 대표님 발표 부탁드립니다. 먼저 코로나19 사태를 학교 밖 청소년의 입장에서 얘기하게 된 김준원입니다. 시작하기 앞서 센터는 어디까지나 선택적으로 지원을 받을 수 있는 기관이지만 센터의 지원이 선택이 아닌 필수가 돼야 하는 학생들을 위해 제가 최은희 사무국장님의 말씀을 이어가겠습니다. 순서는 크게 세 가지로 교육권, 생존권, 그리고 차별받지 않을 권리로 나눠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교육권입니다. 학교 안 학생들은 EBS 교육 및 태블릿 PC 지원 등이 있지만 학교 밖 청소년들은 단위센터의 부분적 지원 등으로 한계가 있습니다. 다음은 기사인데요. 저게 데이터 요금을 지원해 준다는 정책인데 학생들을 대상으로 하기 때문에 학교 밖 청소년들은 지원을 받을 수 없는 한계점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거는 세상이 학교인 자퇴생이라는 카페의 글을 가져왔는데요. 도서관 열람실이 코로나로 인해서 폐쇄됨에 따라서 공부할 수 있는 환경이 제공되지 않는다는 그런 하소연하는 글인데 저도 굉장히 와닿는 부분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은 생존권입니다. 학교를 다니는 친구들은 도내 학생 가정에 농산물 꾸러미라는 것을 배송하게 되는데요. 학교 밖 청소년들은 실무자 선생님들의 배송이 있지만 사각지대에 미지원 청소년들이 발생됩니다. 여기서 미지원 청소년들이란 센터에 가입되어 있지 않는 학생들이나 혹은 있는 지역에 센터가 없어서 지원을 받지 못하는 학생들을 말합니다. 다음은 제가 말씀드린 부분에 대한 기사입니다. 그래서 제가 가져온 대안은 위 두 가지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대안을 가져왔는데요. 부정적인 측면으로는 명확한 기준을 요구합니다. 예를 들어서 확진자 몇 명 이상이어야 격주로 진행하고 그런 명확한 기준이 요구됩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방역 실패 가능성이 있습니다. 학생들 같은 경우는 학교라는 제약된 환경이 있지만 학교 밖 청소년들은 그런 제약된 환경이 없다 보니 활동할 수 있는 범위가 넓고 그에 따라서 감염될 수 있는 확률이 높다고 생각해서 방역 실패 가능성이 있습니다. 긍정적인 측면으로는 방역에 힘쓰며 센터 운영이 가능하고 그리고 스스로 학습해야 되는 학교 밖 청소년들의 환경상 학습에 대한 부담감이 감소합니다. 세 번째로는 휴관으로 인해서 활용되지 못할 예산을 격주로 운영함으로써 활용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차별받지 않을 권리입니다. 두 가지를 준비했는데 첫 번째는 청소년증이고 두 번째는 교육재난지원금 대상 제외를 말씀드리려고 해요. 먼저 청소년증으로는 요즘 학교 밖 청소년들의 신분 증명할 수 있는 신분증이라고 하면 청소년증인데 많은 부분에서 이러한 청소년증이 빠지고 학생증으로 대체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두 번째로는 교육재난지원금 대상 제외인데요. 지금 제주도 같은 경우는 지원해주지만 그 밖에 학생들은 지원을 받지 못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청소년들은. 이에 따라서 청소년증 통일이라는 대안을 가지고 왔는데요. 부정적인 측면으로는 청소년증 발급을 위한 행정적 업무가 증가할 것이고요. 두 번째로는 학교의 개성을 나타낼 수 있는 수단이 사라집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청소년증 기재 내용에 대한 합의점이 필요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합의점이란 먼저 청소년증에 기재될 수 있는 내용에 관한 말인데요. 첫 번째로는 이름과 그리고 주민번호 그리고 만약에 통일된다고 하면은
학교 같은 소속이 필요할 것이고요. 네 번째로는 교통카드 기능, 마지막으로 체크카드 기능이 있겠습니다. 이거에 대한 합의점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긍정적인 측면은 학교밖 청소년의 인식 개선이 될 것이고요. 두 번째로는 청소년증을 홍보할 필요성 자체가 없어집니다. 마지막으로는 신분 증명에 있어서 불이익을 미리 방지할 수 있다는 긍정적인 측면이 있습니다. 설명을 전에 이 설문은 군산 지역의 고등학생들을 대상으로 조사한 내용이므로 극히 일부분일 수 있다는 점을 말씀드리며 발표를 이어가겠습니다. 총 101명의 학생들이 답변을 해주셨는데요. 72%가 청소년증에 대해서 알고 있다. 그리고 30%가 청소년증에 대해서 모른다고 답변을 해주셨습니다. 그리고 발급률은 28명만이 발급받았고 73명이 발급받지 않았다고 말씀한 걸로 봐서 아마 많은 부분이 학생증으로 대처가 되기 때문에 청소년증이 필요하지 않다는 말이기도 하겠죠. 그리고 학생증을 주로 사용하는 곳을 여쭤봤는데 가장 많았던 게 신분증명, 63명이 그렇게 대답해줬고요. 그 뒤로 학교 증명, 그리고 교통카드나 체크카드로 활용한다가 뒤를 이었습니다. 마지막으로 학생증을 청소년증으로 통일한다에 대한 생각을 물어봤는데 긍정이라고 답한 친구가 79명, 그리고 부정적이라고 답한 친구가 21명이 있었습니다. 위의 단점들을 해결한다면 충분히 활용 가능한 대안이며 학생 대다수가 긍정적인 반응을 보였다는 것을 끝으로 발표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우리 김준호 대표님 수고하셨습니다. 크게 교육권, 그리고 생존권, 차별받지 않은 권리 큰 세 가지 틀로 이야기를 해주셨고요. 그리고 학교 밖 청소년에 대한 가장 중요한 대안으로 청소년증 관련 이야기를 해주셨습니다. 여기 시청하시는 분들이 좀 생소할 수도 있는 증이라고 할 수 있는데 그러니까 저처럼 청소년이라는 사람은 아주 일반적인 내용이거든요. 핵심적인 건 이런 겁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연말이 되거나 하면 학생 할인, 패스트푸드점이라든지 극장이라든지 이런 데를 가서 학생증을 내밀고 할인을 받고, 그런데 학교를 다니지 않거나 학교를 중도에 그만둔 친구들은 학생증이 있을 수가 없잖아요. 똑같은 10대인데도 불구하고 문제도 있고요. 더 큰 문제는 똑같은 우리 사회의 시민이고 청소년인데 다니는 친구와 다니지 않는 친구들과에 대한 예산이 엄청 학교에서 혜택받는 것들이 엄청나잖아요. 근데 학교를 다니지 않으면 이 모든 것들이 다 끊겨버리는 현실이거든요. 이런 것들에 대한 사회적인 인식이나 내용들을 차별받지 않기 위해서는 기본적으로 학생이냐가 아니라 우리 사회의 청소년이고 아동이라는 인식을 가지고 지원하고 차별 없이 지원하는 전반적인 큰 틀에 대해서 본인 당사자 입장에 느꼈던 내용들을 설명을 드렸다고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청소년증에 대한 부분들 좀 더 많이 관심 가져주시고요. 학생증보다는 학교에 다니더라도 모든 청소년들이 청소년증을 발급받고 그걸 주요한 자기 증명할 수 있는 증명 도구로 활용할 수 있는 그런 일들이 좀 전라북도에서 만들어지면 좋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해보게 됩니다. 자, 그럼 바로 다음으로 우리 이 친구는 이제 청소년입니다. 청소년인데 학교를 다니는 친구고요. 아니 제 친구는 아니고 학생입니다. 학생인데. 그래서 다음 우리 전북 외국어도학교에 재학 중인 박수홍 청소년의 세계적 유행병으로 인한 온라인 수업과 위생과 방역, 학교 밖 청소년들을 위한 도움에 대한 발표가 있겠습니다. 자, 박수홍 우리 청소년 발표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현재 전북 외국어고등학교에서 재학 중이고 전북 학생참여위원회에서 활동하고 있는 박수홍입니다. 현재 저는 유니세프에서 국제아동청소년 자문단의 한국 대표로서 활동을 하고 있으며 실제로 이번에 코로나 바이러스 사태가 발생한 이후에 그 이후로 실제 유니세프에서 웹 세미나를 진행하였고 자문단의 멤버들이 직접 재능 기부 등을 진행하는 활동을 했습니다. 현재 세계적 유행병으로 인해서 재택학습과 재택근무를 하고 있는 전 세계 실정입니다. 방역 체계에 있어 우리나라는 드라이브 스루 검사, 확진자 이동 동선 등의 정책을 시행하여 전 세계적으로 모범적인 면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학교 수업뿐만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각국은 국내 외 회의를 실시간 회의 플랫폼을 이용하여 진행하고 있고, 청소년들은 교육의 권리에 있어 세계적 유행병으로 인해 이동과 활동을 최소한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학교에 직접 등교하기 어려워졌습니다. 배달 서비스, 구매 서비스 모두 비대면으로 이용이 가능해졌고, 은행에서 계좌를 만드는 것도 물론 온라인 비대면으로 진행되기 시작했으며, 이미 수도권에서는 음식점의 영업시간 등을 축소하고 카페들은 포장 서비스만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이미 이로 인해 언택트, 즉 비접촉의 시대가 도래했으며 사람들에게 재사회화를 일으키고 있습니다. 세계적 유행병을 모두가 조심하고 대비한 과정에서 어느새 마스크를 착용하고 이동하며 활동하는 것은 우리의 삶에서 당연하게 느껴지는 부분이 되어버렸습니다. 그리고 학생들에게 학교의 의미와 청소년의 권리가 크게 변화했습니다. 학교는 교육가 아니라 사회 구성원으로서의 사회로 진출하기 위한 준비를 해야 하는데 집에서 있으니 그 준비를 할 기회가 줄어서 매우 아쉽습니다. 첫째, 온라인 교육입니다. 모든 수업이 온라인 클래스 회의 수업으로 진행되고 있는데 학교에서 수업을 듣는 경우 학습에 대한 학생 간 실시간 즉각적으로 빠르게 진행할 수 있습니다. EBS 강의를 온라인 클래스에서 수업으로 진행 교육 그리고 학교의 의미가 잃고 얻은 것은 무엇인지에 대해 생각해 보았습니다. 학교 생활이 온라인으로 구축되어 있다 보니 학생들의 분석과 등이 매우 자유로웠고 모르는 부분에 대한 가능하다는 점이 장점으로 느껴졌습니다. 하지만 학교에서 모든 선생님이 실시간 진행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EBS 강의 영상을 연계하여 그 영상으로 수업을 듣고 EBS 강의 영상보다 비교적 적었던 선생님의 수업 지필고사를 준비하는 데 어려움과 온라인으로서의 피드백이 즉각적이지 않음을 단점으로 느꼈습니다. 또한 현재 초중고 모든 학교들에서 전자기기가 없고 어려움이 있는 학생들에게 학교에서 전자기기를 대여하고 있습니다. 4차 산업혁명이 도래하면서 대다수의 청소년들이 휴대전화를 보유하고 있지만 보유하고 있지 않거나 가정 내 인터넷 사용이 어려운 경우에는 온라인 클래스에 접근하기가 매우 어렵습니다. 그래서 교육을 받기에 어려운 환경에 있는 학생들에게 인터넷 접근에 대해서도 지원합니다. 단지 전자기기라는 도구만 있어서가 아니라 전자기기를 이용하여 수업을 들을 수 있는 것까지 도움을 주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또한 선생님들의 강의 환경도 재정비가 필요합니다. 학교 컴퓨터의 전체적인 운영체제에 있어서 원격 수업과 강의를 녹화하기에는 매우 턱없이 버거운 환경입니다. 또한 교육 부서들에서는 강의 화질을 SD, 즉 480 정도의 일반 화질을 제공을 기본으로 하고 있으며 이 정도는 일반적인 고화질의 60분의 1 수준이어서 화면을 보기가 매우 어려운 상황입니다. 시청각 장애 학생들은 판서 내용을 볼 수 없어 필기가 불가능하고 강의 화질이 매우 낮기 때문에 기본적인 수업 내용을 이해하기에 어려움이 있습니다. 지적 발달 장애 학생들은 교육의 대부분을 학교에 의지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학생이 수업에 집중하기에 매우 어려움이 큽니다. 지체 장애 학생의 경우 과제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과제를 수행하기 때문에 선생님들에게 사정을 설명해도 다른 학생들에 비해 진행되기에는 어려움이 아니라 학교에서도 위생수칙 준수 및 방역 등의 과정을 더욱 강화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실의 칸막이와 설명이 있고 의 경우 하는 장소 방역 등을 더욱 강화해 학생들을 누군가에 위해서 하는 것이 아니라 누군가 자신을 위해서 하는 것처럼 방역과 위생수칙 준수도 우리 모두를 위해서 더욱 강화해야 합니다. 또한 학교 내 학생들뿐만 아니라 학교 밖의 청소년들의 안전도 중요합니다. 학교에 다니지 않는다는 이유로 방역과 안전에서 배제되는 일은 없도록 해야 하며 학교 밖 청소년들을 둔 부모들도 교육세를 여전히 납세하고 있지만 납세를 함에도 동일한 복지를 받지 못하는 것은 옳지 않습니다.
매년 약 5만 명에 가까운 청소년들이 학교를 떠나 학교 밖 청소년들이 되고 있고, 학교는 교육부와 시도 교육청의 관할이지만 학교 밖 청소년들은 많은 어려움을 느끼고 있습니다. 학생들은 학생증이라는 신분증으로 우대를 받고 있지만 학교 밖 청소년들은 청소년증을 가지고 있는데 학생증이 아니기 때문에 성인 요금을 지불해야 하거나 마스크를 구매할 때 학생증이 아니란 이유로 본인 확인을 받는 경우 등이 있다는 학교 밖 청소년들의 목소리들에 귀 기울여야 합니다. 현재 여성가족부의 지원, 마스크와 강의, 인터넷 유료 강의 수강권, 검정고시와 수능교재, 자격증 도서 상담 등 4월부터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전라북도와 전북 학교 밖 청소년 지원센터에서는 세계적 학교 밖 청소년들을 위해서 코로나 방역 패키지 꿈 드림 딜리버리 키트를 드라이브스루 방식으로 센터 담당자들이 직접 차량을 이용해 키트 500개를 전달했으며 비대면 식사 제공 서비스를 통해 학교 밖 청소년들의 급식을 지원했습니다. 다른 나라들의 청소년들의 복지는 어떻게 진행되고 있냐면 영국의 경우 가족 차원에서 가족의 생활고 방지를 위해 코로나 바이러스 고용 유지 제도, 구직자 수당, 24시간 헬프라인 도움 창구 운영과 가정폭력 신고 등에서 매우 복지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아동학대 및 방임 관련 프로젝트도 진행하고 있으며 지역사회 차원에서는 취약 아동과 취약에도 복지시설을 이용할 수 있도록 허가하고 있으며 사회문화적 차원에서는 외로움에 대한 캠페인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미국의 경우 일반인과 청소년 대상으로 시간 정신건강 도움 창구를 운영하고 있으며 온라인 안전에 관해 아동 성착취물 영상 유포와 실시간 회의 사용에 대한 구체적인 방침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또한 온라인 익명 제보 체계를 구축했으며 연방 정부에서 24시간 가정폭력 신고를 받고 있습니다. 또한 온라인 학습이 원활하게 운영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습니다. 세계적 유행병이 있는 현재 외출을 자제하고 있으며 일부 국가들에서는 봉쇄 조치를 내려 전염성의 위험을 줄이고 있지만 가정폭력의 수치는 줄어들지 않고 상승했습니다. 각국의 대통령과 왕 그리고 수장들은 국제적 연대와 협력을 통해 글로벌하게 관리와 통제가 이루어져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청소년들의 권리 이외에도 많은 문제들이 발생했으며 이에 대해서는 정부 및 세계의 지원과 노력이 필요합니다. 전 세계적으로 역대급으로 발생한 실업 등의 문제들과 다양한 불황의 문제에서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전 세계가 다시 정상화될 수 있는 그날까지 노력을 통해 모두가 연대하고 예, 우리 박수홍 청소년 수고하셨습니다. 그 온라인 교육에 대한 문제점하고요, 학생 그리고 학교 밖의 청소년 입장까지 다양한 내용들로 안내를 해주셨어요. 학교 안에 특히나 이 교육적인 부분들에 대해서 요즘 이야기가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학교의 존재 유무가 무엇인가? 그래서 코로나를 만나면서 아이를 키우는 부모님들도 실제적으로 학교에 대한 존재에 대해서 몸으로 체험하기 시작을 했던 것 같아요. 거기에 대한 부분들에 대한 고민들, 특히 교육에 대한 부분들을 어떻게 접근할 것인지, 전자기기뿐만 아니라 활용까지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한 이야기도 해주셨고요. 교사와 온라인에 대한 시스템, 특히 그 장애 청소년들, 장애 학생들이 있는데 그 친구들에 대한 지원이나 체계는 굉장히 미흡 실인 것 같습니다. 거기에 대한 고민점도 좀 청소년, 학생 입장에서 안내를 해주셨고요. 위생과 방역에 대한 부분들, 특히 앞에 휴학 청소년이 이야기했던 청소년증에 대한 말씀을 나누셨습니다. 연구 이야기 나누는데 여기는 정신적인 문제 이런 부분들을 지원하는 부분들에 대한 부분들도 우리 사회에 좀 깊이 해봐야 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들을 많이 하게 돼요. 그래서 방역도 어떤 육체뿐만 아니라 요즘 유행하는 용어가 하나가 있어요. 그 심리적 방역이라고 들어보셨어요, 여러분? 그래서 어떻게 방역하고 분노라든지 우울이라든지 굉장히 심한데 이런 부분을 어떻게 잘 헤쳐나갈 수 있을까? 이런 고민들도 같이 던져준 거라고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 마지막으로 그 발표자 한 분이 남았고요. 그리고 발표가 끝나면 여기 참여하신 분들은 그 유튜브 영상 보시면서 댓글로 질문이나 하고 싶었던 제안이나 내용도 충분히 이야기를 해주시면 최선을 다해서 전달하고 논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마지막 우리 전북 외국어고등학교에 재학 중인 안지연 우리 청소년이 코로나19에서의 학생들에 대한 발표가 있겠습니다. 예, 발표 부탁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전북외국어고등학교 안지연입니다. 저는 오늘 코로나19로 인해 학생들이 겪는 학교에서 느끼는 것들에 대해 그리고 원격 수업과 격주제에 대해 학생들의 생각을 이야기해 보려고 합니다. 그리고 코로나19와 함께 학교 생활을 했던 그리고 하고 있는 제 이야기도 조금 들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고등학교 1학년입니다. 중국 우한에서부터 퍼진 코로나 바이러스가 한국에 퍼져 조금씩 확산이 될 때쯤 새 학교, 새 친구들이 있는 첫 고등학교를 가지 못하고 새 학기 2달 동안 친구들 학교를 보지 못한 채 집에서 수업을 들었습니다. 그때 당시에 집에만 있어야 하는 것에 대해 불만은 없었습니다. 전 세계적으로 코로나가 심해지는 상황에서 무작정 학교를 보내달라고 하는 건 아니었으니까요. 코로나 원격 수업이라는 것을 해보았습니다. 그랬겠지만 저희 학교 같은 경우는 EBS 온라인 클래스를 기본으로 사용하고 과목들 중 몇몇 선생님들께서는 네이버 밴드 카페를 이용하여 수업을 진행하셨습니다. 그렇게 원격 수업을 듣게 되었죠. 처음 겪는 원격 수업은 일방적인 가격 없는 과제 제출, 서버 오류 등 조금 당황스러운 것들로 가득했지만 그렇게 흘러가듯 보는 새 학기의 설렘은 다 날아가 버린 그런 적적한 2달이었습니다. 그리고 6월 3일 그렇게 바라던 첫 등교를 하게 되었습니다. 처음 보는 같은 반 친구들과 처음 겪는 고등학교 생활들을 조금씩 적응해가며 그렇게 보냈습니다. 아침 저녁으로 열을 재고 마스크를 착용하고 조금은 불편하지만 그렇게 2달 정도의 학교 생활을 하고 8월 14일 일주일뿐이었지만 여름방학이 되었습니다. 방학 기간 중 갑작스러운 코로나19의 재확산으로 인해 격주제 등교로 바뀌었고 일주일 방학이 지나 다시 원격 수업을 듣게 되었습니다. 갑작스러운 원격 수업은 실망스러웠지만 너무나 갑작스러웠다는 점을 감안하며 그저 코로나19가 빨리 종식되길 바라면서 수업을 들었습니다. 하지만 정말 문제는 원격 수업이 아니었습니다. 원격 수업 주간이 끝나 등교 수업을 하는 그 주가 문제였습니다. 이번 기회에 격주제, 원격 수업을 들으면서 느낀 문제점들에 대해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가장 큰 문제, 첫 번째 문제는 수행평가입니다. 계속해서 격주제가 지속될지 몰라 수행평가를 빨리 끝내야 해서 격주제에서 등교 주간이 되고 첫 등교한 날 수행평가 공지만 3-4기 정도를 받았습니다. 평소에도 수행평가를 하느라 힘든데 격주되다 보니 시간이 더 부족하여 등교 수업 주간에는 정말 바쁘고 힘들었습니다. 시간이 부족한 것을 알고 또한 수행평가가 무엇보다 중요하기에 어쩔 수 없이 열심히 바쁘게 준비했습니다. 원격 수업 주간엔 수행평가를 진행하면 안 되기 때문에 등교 수업 주간에 진행하는 것은 어쩔 수 없다고 생각하긴 합니다. 하지만 정말 수행평가 지옥이라고 불리는 한 주 한 주를 살면서 대한민국 고등학생의 삶이란 이런 건가라고 느끼기도 하였습니다. 두 번째 문제는 다른 친구들과의 학습 격차가 발생하는 부분입니다. 원격 수업은 거의 모든 과목이 EBS 강의로 이루어지는데 모르는 부분을 바로바로 질문을 할 수 있는 상황도 아니고 이해하든 못하든 넘어가기 때문에 몇몇 학생들은 학교 수업을 더 따라가기 힘든 부분이 생겼습니다. 그리고 사교육을 받지 않는 학생들과 사교육을 받는 학생들의 학습 격차는 격주제를 통해 더욱 증가하였습니다. 평소에도 그렇지만 학교를 나오지 않는 일주일 동안 사교육 받는 학생들은 평소보다 더 많은 시간을 학원, 과외에서 보내어 학습을 하였습니다. 어쩔 수 없는 상황이지만 교육은 평등한 것이어야 합니다. 그러한 평등한 교육을 위해 학교가 존재하는 것인데 이번 원격 수업은 학교의 존재의 이유를 조금 잃었다라는 생각이 들기도 하였습니다. 평등한 교육을 이뤄내야 하는 이 목적을 잃었다라는 생각이 들기도 하였습니다. 그리고 저 또한 사교육을 전혀 받고 있지 않는 학생 중 하나로서 학교 현장에서 겪을 수 있었고 학습적인 부분을 맞춰가는 것이 힘들었습니다. 부족한 부분을 채우는데 오랜 시간이 걸렸습니다. 이것이 저의 역량 탓이라고도 할 수 있겠습니다. 하지만 정말 개인의 역량 문제인지 정말 원격 수업은 격주제는 문제가 없는 것인지 여쭤보고 싶습니다. 학교 등교 수업 때 받는 선생님의 수업을 따라가지 못하는 학생들이 대부분이었다고 생각하고 또 주변 친구들을 보면 그렇게 느낍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사이에서 학습 격차는 계속해서 벌어지고 포기를 하는 학생들도 생겼습니다. 그리고 학교는 공부만을 가르치는 곳이 아닙니다. 참된 교육을 위해서는 지, 덕, 지육, 덕육, 체육이 조화롭게 이루어져야 한다고 합니다. 학교에서 지식적인 부분을 채워주고 도덕적인 면을 길러주고 체력을 기릅니다. 하지만 원격 수업에서의 교육은 덕육과 체육을 채울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학생들에게 참된 교육을 실현할 수 없는 이번 원격 수업은 개선이 필요하고 앞으로를 위해 대비책을 마련해야 합니다. 그리고 또 지덕체를 제외한 학교 현장에서 배울 수 있는 모든 것들을 배우지 못하고 겪지 못함에 있어 큰 피해를 느끼며 학교에서의 교우 관계, 인간관계 또한 좁아져 학생들이 불편함이 있습니다. 이렇게 원격 수업, 격주제를 하였을 때 학생들이 직접적으로 겪는 피해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또 이런 문제들까지 있었습니다. 학생들이 평소 같으면 머리가 아프거나 속이 좋지 않을 때 보건실에 가서 1시간 정도 쉬다가 수업을 듣는데 코로나19로 인해 두통이나 복통을 느끼는 학생들이 의심 증상을 보이는 학생으로 되어 선별진료소로 검사를 받으러 가야 했습니다. 그런 학생들이 검사를 받으러 간 날은 결과가 나올 때까지 수업을 듣지 못하게 되어서 학생들이 수업을 못 듣는 피해가 생겼다고 합니다. 그래서 아파도 말하지 않고 그냥 참으면서 수업을 듣는 학생들이 많이 보였습니다. 학생들이 건강이 먼저가 아닌 내신 시험과 수행평가를 먼저 걱정하는 부분을 알 수 있었고 어찌할 수 없는 이 상황이 개인적으로 받아들이기 힘들었고 안쓰러웠습니다. 코로나19로 인해 이렇게 다양한 문제들이 있었고 앞으로도 계속해서 생겨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앞으로 제2의 코로나와 같은 또 다른 재난이 분명히 올 것입니다. 그때도 긴급이라는 이름으로 지금처럼 대처할 것인지 다른 방법은 없는지 여쭤보고 싶습니다. 긴급이라는 이름으로 학생들의 인권 침해를 외면할 것인가요? 학생들이 불편함을 겪고 계속해서 피해가 생기게 된다면 지금처럼 하는 것이 아닌 대비를 철저히 해서 학생들이 학습하는데 생활하는 데 있어 문제가 없도록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모두를 만족시킬 수 있는 방법을 찾기란 힘들 것입니다. 하지만 피해를 겪는 이들의 목소리를 들어주고 함께해 가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지난 몇 달 비록 코로나가 종식되진 않았지만 학교에 갈 수 있어서 다행이다 생각했습니다. 한때는 끝날 것도 같았던 코로나19가 지금은 재확산이 되어 불안한 생활이 다시 시작되었지만 불가능할 거라고 생각했던 모든 것이 익숙해진 지금 우리는 더 잘 해낼 수 있을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부탁드리고 싶은 것이 있습니다. 학생들의 문제를 현장에서 봐주셨으면 합니다. 학교 현장은 문서화시킬 수 없습니다. 학교 현장을 직접 보고 학생들의 의견을 직접 들어 함께 바꿔나갈 수 있는 우리가 되었으면 합니다. 그럼 이상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우리 안전 학생 이야기 많이 와닿는 이야기들이 많이 있는데요. 일단 들으셔야 아시겠지만 현재 학생들이 학교에서 그 수업 공부를 하면서 수행평가에 대한 굉장히 힘겨운 부분들을 토로하고 있는 것 같고요. 그리고 학습 격차에 대한 부분들을 이야기를 해주셨는데 사교육 얘기가 또 나왔잖아요. 그러니까 최근에 뭐 아시는 분은 아시겠지만 그 온라인 수업이 들어간 이후에 그다음에 통계가 나왔어요. 조사가 나왔는데 상위권 학생들은 성적이 더 올라갔을까요? 떨어졌을까요? 예, 올라갔고요. 그 중위권 그 정도 학생들 같은 경우 성적이 더 떨어졌고요. 밑에 있는 친구들은 더 이상 내려갈 것이 없는 이런 현실이거든요. 앞에 실제 학습 현장에서 있는 우리 청소년 얘기 들으면서 학습 격차에 대한 이 권리 문제잖아요. 그 교육에 대한 공교육에 대한 실제적이고 본질적인 문제인데 코로나를 이유해서 이게 더 확산되고 커지는 문제에 대한 것들을 현장 중심에 대한 실질적인 자기 이야기를 해주신 것 같아가지고 기성세대 입장에 고민이 굉장히 많습니다. 또 한 가지는 지덕체에 대한 이야기도 해주셨고요. 그 삶에 대해서 학교에 대해서 본질적으로 교육이 추구해야 할 여러 가지 본질적인 내용들이 있는데 이런 부분들이 좀 코로나 이후로 더 많이 포기되고 더 어려워지진 않았나 이런 부분들을 뭐 구체적인 대안은 아니지만 우리 청소년이 현장에서 좀 와서 실제적인 내용들을 좀 보고 확인하고 인권 측면에서 어떻게 해결할 수 있는지에 대한 내용들을 같이 좀 했으면 좋겠다. 그래서 현장 이야기를 굉장히 강조를 해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반적으로 이제 구체적인 사례에 대해서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발표해 주신 우리 발표자 여러분께 다시 한번 감사 말씀드리고요. 여러분께서 발표하시는 동안에 유튜브 창을 통해서 다양한 질문과 제안을 해주셨는데 그중 몇 가지를 제가 대신해서 안내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김은영 님께서 코로나로 일반 가정에서도 돌봄 노동으로 힘듭니다. 현실적인 대안이 절실하게 필요한 현실이에요. 지역사회와 교육청이 연계한 전체 학생들에게 질 좋은 교육 환경과 지역사회 대책이 절실하게 필요한 때입니다. 예산 문제만
내세우며 방관하지 말고 장기적 위기 상황에 적극적인 정책을 시행해 주세요. 심리적 방역이 절실하게 필요한 때입니다. 질문이기보다는 우리 주부님 같은 굉장히 힘겨운 상황에 대해서 정책들을 제안하는 이야기 같고요. 두 번째는 국주영님입니다. 우리 사회가 10대를 학생으로 규정함으로써 학생들에게 지원되지 않는 정책에서 학교 밖 청소년들이 차별을 받고 있다는 게 학생증 대신 청소년증 좋습니다. 그래서 최근 전라북도에서 오늘 토론 나왔던 것처럼 그 주민등록증 모두 받잖아요. 그렇듯이 좀 돈이 들더라도 청소년증은 일반적으로 다 받았으면 어땠을까? 이런 청소년들의 의견을 받아서 좀 제안해 봅니다. 이리나님께서는 전라북도 자랑스러운 청소년상 수상자입니다. 아, 예, 누가 수상하셨나 봐요. 자, 김선아님께서는 학교 현장에 실감나는 목소리입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주셨습니다. 이 돌봄 노동에 대한 부분들 학교 가지 못하고 집안에서에 대한 아동 권리나 보호권 문제인 것 같은데요. 우리 최은희 부장님께서 혹시 잠깐 한 말씀 해주실 수 있을까요? 네, 김은영 님이 말씀해 주신 부분을 저도 두 아이를 양육하고 있는 엄마로서 100% 공감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사실 뭐 취약계층이나 빈곤가정들에 대한 대책은 먼저 우선시가 되고 있는 거지만 제가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자녀를 두고 있는 그 가정 안에서는 뭐 빈곤이든 취약이든 그런 걸 떠나서 똑같이 겪는 그런 어려움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그 재난의 시기에는 물론 뭐 우선순위가 정해져서 경제적인 어려움을 호소하는 분들에게 뭐 지원이 되는 게 우선순위가 되어야겠지만 또 일반 가정 또 자녀들을 양육하는 그런 가정에도 보편적인 그런 균등한 그런 서비스들이 제공될 수 있도록 대책을 좀 마련하는 것들이 저도 꼭 필요하다고 생각이 되고요. 다른 지역들보다 전라북도가 먼저 좀 선도적으로 그런 부분들을 마련하고 또 실행하면서 전국적으로 좀 모범이 될 수 있는 그런 전라북도가 되어갔으면 하는 그런 바람을 나눠봅니다. 네. 아, 예, 고맙습니다. 장시간 동안 우리 발표와 답변에 감사드립니다. 요즘에 이런 포럼이나 토론회에 저도 종종 자주 참여하는 편인데요. 줌부터 해서 스카이프 예전에 쓰지 않던 도구들을 굉장히 많이 활용하고 있고요. 많은 토론회나 포럼이나 뭐 대안을 마련해 보겠다고 이야기를 나누는 자리에 가보면 거의 결론적으로 비대면을 통해 가지고 무엇을 해볼까 뭐 이런 얘기가 거의 줄을 이루고 있어요. 근데 저는 여기에 좀 의문을 좀 제기하는 부분들이 우리가 코로나 이전에는 대면을 했나? 이런 생각을 갖게 돼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우리 청소년들 특히 청소년들하고 이제 관계를 하고 청소년들 많이 만나보는데 이 친구들과 관계에서 실질적으로 앞에 앉아 있지만 이 친구를 시민으로 한 명의 존재로 권리를 가지고 있는 인간의 존엄성을 가진 사람으로 바라봐 주고 있나? 그런 내용들과 실제적으로 관계를 하고 있나? 참여의 주체로서 바라보고 관계를 해왔나? 이런 거에 대한 고민들이 있는 거죠. 무슨 말이냐면 학교에서 그렇고 학교 밖의 청소년 시설이나 기관도 그렇고 지역사회도 그렇고 청소년들이 분명히 존재하는데 이 친구들을 실제적인 관계의 주체, 참여의 주체, 그리고 대면하면서 소통하는 주체로 바라보고 있는 사회였던가? 근데 이런 사회가 또 굉장히 힘들어지는 사회 안에서 또 비대면을 통해 가지고 나타나는 여러 가지 문제들이 또 튀어나오고 있어요. 그러니까 온라인으로만 보면 이게 다 좋은 건가? 여기에서 또 대면을 한다고 소통이 되나? 여기도 반신반의하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페이스북 SNS 하거든요. 그러니까 SNS를 자주 하는 편인데 거기 안에서도 실질적인 관계를 이루고 눈물 짓고 소통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하지만 어떤 사람들은 와서 친구를 맺자마자 바로 정수기 전단지를 올리기 시작을 하죠. 이렇게 오늘도 전단지, 내일도 전단지. 청소년 기관 실무자랑 친구 맺으면 홍보 전단지를 계속 올리고 무슨 말이냐면 관계를 맺지 않고 대상으로 활용하거나 이런 부분들이 좀 사회적으로 만연해 있어서 수단만 바꾼다고 해서 실질적인 관계나 사회가 변하는 것 같지는 않다. 특히나 우리 사회에 있는 앞에 있는 아동이나 청소년들에 대한 사회적 관계나 이 소통 문제에 대한 부분들, 그들의 권리를 어떻게 지원할지에 대한 이 본질적인 내용들, 그러니까 관계력에 대한 부분들을 좀 집중해서 고민을 해야지 단순히 온라인이 아니냐 이 문제를 가지고
이야기하는 건 좀 차원이 다른 문제 같다. 그런 것들을 고민을 되게 많이 하게 됩니다. 특히나 오늘 네 분 참여하신 분들 이야기 들으면서 그런 거에 대한 더 고민이 좀 많아졌어요. 학교 내냐, 학교 밖이냐를 넘어서서 우리 사회의 한 존재로 시민으로서에 대한 고민을 가지고 함께 나누는 자리를 계속 만들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온라인을 통해서 질문과 답변을 해주시고 지금까지 시청해주신 모든 분들께 다시 한번 감사 말씀을 드리고요. 어려운 시기지만 조금 더 힘내주시기를 응원합니다. 우리 함께 응원을 해보아요. 그리고 다음 세션은 한 10분 정도 쉬셨다가 20분, 25분 정도에 진행될 예정입니다. 마지막 그 포럼 시간이니까 절대 나가지 마시고요. 함께 관심 부탁드리고 참여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하여튼 오늘 시간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